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합니다.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E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지난 25일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여권 단일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결정됐고요. 야권 단일화를 위한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적합도 2차례 또 경쟁력 2차례 총 4번의 조사에서 모두 오세훈 후보가 앞서서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는 단일화로 정권 교체의 길을 열라는 서울 시민들의 명령을 받들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5후보를 실패한 시장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제 구도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구도가 됩니다.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사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김재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다만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오세훈 후보 그때는 제가 조금 나경원 후보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겨낸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이 탄탄했다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경쟁할 때는 이미 추세가 오세훈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쉽게 꺾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박수영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공언했던 초진일관 단일화 안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일관되게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밀고 싶은 건 뭐냐면 물리적 단일화는 됐지만 화합적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를 끝까지 주장을 해봅니다. 네, 끝까지 주장을.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후보끼리의 화합적 단일화는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일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각 후보의 당원들이나 지지자층들 유권자 단일화는 어렵다라고 끝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장하고 싶은 희망사항인데 과거와는 다르게 안철수 후보가 곧바로 선거에 돕겠다, 또 야권 통합 후보를 밀겠다, 더 나가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그런 것 자체가 그래도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현 의원이 끝까지 잘 보셔야 되는 게 긴장을 놓지 마시고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미국을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때도 저 공동선대위원장 맡았습니까? 안 맡았죠? 그냥 갔죠, 그냥. 그러니까 이번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이제 아마 본인이 이제 독일을 가고 싶을 텐데 마라톤도 하러.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서 마지못한 공동 선대위원장의 수락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소망을 해보고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니까. 좀 구체적으로 쓰셔요. 굉장히 절절합니다, 위원장님. 그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빙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오세훈 후보의 강점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과거에 네. 2004년 그 무렵에 그때 이미 국회의원을 그만뒀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망한 정치인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초선 의원을 마치고 국회의원을 그만두면서 뭐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제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요구였고 그래서 2006년도에 서울시장 후보가 될 때도 당내에 3명의 후보가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그 오세훈 후보가 등장하면서 소위 올킬시키고 네.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서 당시 상당히 그 인기가 있던 강금실 후보를 일거에 깨고 서울시장이 되었고 재선도 한명숙 전 총리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을 했었죠. 저는 그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보여줬던 그 신선하고 전망이 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 큰 자산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선거에 나올 때도 제가 그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네. 겁내지 마라. 왜 이 조건부 출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한때 그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순위였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본인은 아이고 뭐 옛날에 젊을 때 이야기 아니냐 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여성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런데 모 언론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보니까요. 가정주부가 근 60% 가까이 그 가정주부들이 인기가 제일 좋아요. 그런 이 인간적인 매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 보수 진영의 정치인에게는 찾아보기 좀 어려운 아마 그런 분이고 그것이 가장 강점이고 또 10년간 공백이라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르완다 봉사도 가고 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굉장한 강점이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당시 저 기억납니다. 10년 동안 링 바깥에 있었던 게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잊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좀 박하게 하는 평가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하고 바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울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지난 10년의 인생 역정을 본인이 돌아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런 삶을 이기고 오늘 다시 이렇게 선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칭찬도 하고 싶고 또 단일화에서 이긴 것에 축하도 네.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고. 이제 제가 좀 비판을 하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 1위 좋았습니다. 아직도 그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네. 아마 무상급식에 반대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유권자가 되었다. 그것도 기억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상승세를 타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큰 흐름이죠.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전략적 실수가 있었다 그런 측면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시점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작은 당 후보는 경쟁력을 주장하잖아요. 네. 인물을 주장하는데 그러려면 이 단일화 여론조사 시점을 적어도 하루는 주말이 포함이 됐어야 돼요. 안철수 후보는 주말을 주장했는데 그 17일, 18일 그 주말을 놓쳐버렸어요. 그다음에 유무선 10%는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이 그건 덫을 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하나만한 것인데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폭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양보하는 통큰 전략을 구사를 했는데 그 양보의 전략의 시점이 너무 늦었어요. 통큰 양보를 하자마자 바로 여론조사를 했기 네. 때문에 안철수가 통이 크구나 이걸 인식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아줌마라고 공격을 했어요. 네, 전날. 그걸 본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 당 후보를 공격한 안철수 후보에게 비호감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오세훈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것 결국에 될 집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직의 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조직의 힘이죠. 끝까지다. 그런데 지금부터다 이렇게 할게 여기까지다. 기승전 거기까지다. 네. 아니 이제 주말에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입장이었어요. 맞아, 그쪽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한 수요일쯤 이미 그 시작을 하고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전혀 양보의 기미가 없었거든요. 당초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훨씬 높으니까 경쟁력 조사를 하자고 주장했었는데 그것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해 버리니까 경쟁력 조사에서도 그렇죠. 오세훈 후보가 확 앞서 버렸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네. 그 여론조사 문구에서요. 네. 재질문 조항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화를 받으면 난 둘 다 싫어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그럼 누굽니까? 재질문 조항을 하는데 그때 바로 우리 후보 박영선을 욕한 안철수 이거보다는 욕을 안 한 오세훈 오세훈 후보가. 뭐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 여론조사 기관 그 전문가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질문에 따라서 또 굉장히 영향이 있다. 김재원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 재질문이라는 것은 결국 투표를 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 또는 지지 의사가 확고하지 않은 분 네네. 이런 분들을 많이 쏠리게 하는 그런 현상을 만드는데 그것은 여론조사 기법상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여론조사 회사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한 수단인데 뭐 그것을 경선에 집어넣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또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도 있겠군요. 네. 이번에 이제 관전평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안철수와 오세훈의 싸움이 아니라 안철수와 김종인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승리하셨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봤는데 김종인의 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었잖아요. 네. 단일화의 막판에 오면 국민의힘의 내부 저항도 굉장히 만만치 않았어요.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등 네. 뭐 그런 어떤 중진들이 반발이 있었는데 김종인 대표가 시종 일관 취했던 전략은 내 식구, 내 당 당원을 키워서 만들어야지 그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네. 일관된 전략이 하여튼 당원들을 결집시켰고 호소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상한 시기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잘했다. 나쁜 역할은 김종인 대표가 다 하고 했죠. 오세훈 후보는 그런 역할을 좀 덜 하면서 이미지 관리에 성공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아마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일각에서는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너무 때리니까 뭐 민주당의 엑스맨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원로들이 막 지금 내려가시라 이런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장비가 아무리 책이 잃는다고 제갈량을 따라가겠습니까? 정치권에 오래 계신 뭐 원로 취급받는 분들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심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같이 일을 좀 해봤었는데 물론 네. 뭐 그분도 여러 가지 거친 입담이라든가 또 너무 직설적이고 이래서 비판받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전략적인 생각을 갖추고 이야기하고요. 이번에 사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저분들이 잘 모르고 저러는구나. 그리고 이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방향으로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확실한 전략을 갖고 생각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그 여러 가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과거에 비춰봤을 때 제대로 선거를 뛰어주겠느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듯이 당장 그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맡겠다고 안철수 후보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금태섭 전 후보가 또 역시 수락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순항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그분들이야 네. 어차피 안철수 후보는 이제 여론조사에 졌기 때문에 이번에 모습을 잘 보이면서 다음 대선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긴 거고 금태섭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본인들의 정치적인 행로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자기들의 목표와 그 합이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잘 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바라던 바대로 국민의힘이 야권 전체의 플랫폼으로 이제 기능하는 그런 새로운 또 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안철수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열심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퇴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 그래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위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라는 이슈를 들고 나왔고 거기에 젊은 또 세대 교체라고 하는 바람까지 있어서 안철수 현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도 세력을 독점해오다시피 지금 했다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엔 윤석열이라고 하는 카드가 네. 등장해서 변수가. 이 네. 중도 세력을 독점해오던 안철수의 희소성이 희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이런 걸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면 내가 갈 데가 없다. 네. 그런 자기 위기 상황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속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좀 쓰리지만 열심히 컨트롤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단일화는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불안한 게 아니라 잠이 안 오죠. 이제야 솔직히. 네. 여론조사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여당에서 일각에서 하고 있지만 네네. 저는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가 현재 저희에 대한 민심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여론조사를 뒤집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오세훈 후보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한명숙 총리와 서울시장을 붙었던 2010년의 네, 지방선거를 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직전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15% 이상 여유 있게 이겼었는데 결과는 0.6%포인트밖에 이기지 못한 아주 신승을 했거든요. 그때 민주당 후보 저 진영에서 정말 뭐 자포자기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막 열심히 뛰었다면 이겼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때의 경험 때문에 이번에 나와서 국민들의 볼 때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할 정도로 선거 거의 이긴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또 4.13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는 정세균 현 총리에게 무려 한 20%포인트 가까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뒤집어졌거든요. 종로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종로에서. 아마 지금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네. 예. 저희들은 이제 그런 끝까지 우리는 한번 이 선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여론조사 지형, 이 결과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 모습이다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역전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본인의 그 역량이나 정치력보다는 그런 외생 변수로 순식간에 이번에 또 그런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상대 후보의 헛발질은 항상 기대하는 거니까요. 그거도 그건데 제가 이제 여당이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패시브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그 내곡동 땅 문제 네네. 정말 자기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지금 김대엽 정도 되는 사람 한 3명 정도를 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출신 뭐 이대엽이든 박대엽이든 한 3명 정도 준비해서 네. 나올 것이다.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게 아마 회심의 카드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후보로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이후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저는 사실 이제 이번 그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 상태로 끝까지 가서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믿고요. 합당을 하는 것이 상당한 보수 진영으로 안착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도 자기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마 합칠 수밖에 없다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약간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냐 하면 당원들이 전부 동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네. 그 당원들의 의사는 사실 의사결정 과정에 정당성을 확보한 하나의 수단으로 갖고 요식행위였다. 갔었는데 네네. 안철수 후보는 특히 저 당은 사실 거의 안철수의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지분 다툼을 하려고 하는가? 네. 약간 그런 생각은 가졌는데 어쨌든
합당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진척은 안 될 거라고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 순차적으로 네.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또 안 지키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합당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안간힘을 써요. 오늘 좀 조금 봐줘. 힘내시네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콕 찍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 몇도 안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왜 안 그러냐면 됩니까?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몸값이 가장 높을 때, 또 자기 자신의 몸값을 가장 높여 놓을 때 어떤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자기 몸값이 가장 높을 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해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없어도 이기거든요. 이런 때 헐값에 자기 자신을 팔고 갈 사람이 없어요. 네.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워질 때, 가장 많은 지분을 받아내고 가장 높은 몸값을 받을 때 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워지기를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바람도 빼고 흔들고 이러면서. 네. 그리고 나중에 가장 어려워질 때 네. 구세주처럼 가는 것이 상식적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은 충분히 가능한데 네. 저 보궐선거 직후에 곧바로 합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지금 대선으로 가는 걸음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이번처럼 장외에서 대선 후보로 뛰다가 또 단일화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네. 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아마 두기 위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는 여러 차례 단일화를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경험이 그래도 조직의 힘이라는 게 무시무시하구나라는 걸 좀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예전에는 제3지대에 좀 버티고 있으면 내가 중도 확장성이 있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한 10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좀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네네. 제3지대를 독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제3지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본인 스스로가 증명을 해버렸어요. 네네.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들어가서 둥지를 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국민의힘에 먼저 입당을 또는 합당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때를 선택을 하면서도 윤석열과 시기의 경쟁을 하면서 먼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완전하게 대진표가 짜졌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기간 내내 그 내곡동 땅 의혹으로 굉장히 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이거는 개입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를 본인이 실수한 게 있어요. 이거 내가 착오였다, 잘못 기억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니까 자꾸 거짓말 논쟁에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가 국민 앞에 민주당의 공격에 제가 잘못 기억했습니다라고 빨리 인정하고 그게 무슨 큰 흠이 될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이 내곡동의 내자가 네. 꼭 LH 같지 않습니까? 그 LH를 닮은 이 내곡동 땅 이 문제를 네. 저희는 부각해서 불공정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특히 후보 자체가 불공정하다, 네, LH를 50% 닮았다라고 네. 하는 것을 저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내곡동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의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그래서 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서 부동산 투기 대응이 나서면서 한편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그 지역을 해제를 한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장이 자기 처갓집의 땅을 팔아먹으려고 해제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근거가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봤자 여당이 안 되니까 별짓 안 한다 이런 그런 비난만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네. 정확하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조수진 의원이 이제 그 문건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국민 임대주택 지구로 그것을 확정을 의결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국책 사업으로 건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의 의결을 한 거예요, 그것이. 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도 반대했고 환경부가 정확히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건의를 기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오세훈 시장이 2006년 7월 1일 날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꾸서 다시 건의를 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각을 정확히 한 것을 그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대통령실에 다시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꿔 다시 추진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무현 정부 때 의결하고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이제 그때 법적인 결정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것을 그 공공임대주택 지구로 지정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보류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는 서울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사실 마땅한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실 임대주택도 위치가 좋은 곳에 들어가야 네네. 오히려 가치가 있고 그 임차인들이 들어가서 살기가 좋은 주택을 만든다는 원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린벨트로서의 용도가 이제 거의 소멸된 그런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할 때 항상 나온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오세훈 시장이 처갓집 땅값 올려주려고 지정해서 그린벨트 해제했다 이렇게 막 엮어가는 것은 사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노무현 정부 때 그를 추진했다라고 비켜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세훈 후보가 자꾸 해명을 잘못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선 2006년 7월 1일 날 시장에 취임했어요. 2007년 2월에 이제 늘 초도 순시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구청을. 그래 소초구청을 가는데 그 업무 보고를 받고 제일 중요한 현장을 한 군데 갈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그 땅을 간다니까 그때. 그런데 땅의 존재도 몰랐고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주택국장 전결이라 나는 몰랐다. 거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 사실을 주택국장이 전결한다는 것은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에도 전혀 법률 위반입니다. 그것이. 주택국장은 뭐냐면 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측량의 착오를 바로잡는다거나 이런 아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주택국장이 전결하게 돼 있는데 그 전체를 전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내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인정하면 된다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영선 후보가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 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취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매표 행위다 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어쨌든 3차 재난지원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피해를 두텁고 깊게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별지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별지급은 사실은 그 임대료의 보전 등 이런 것에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줄기 시작하면 국가 전체의 경제를 도약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때 주는 것이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근데 이것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자영업자의 가게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가게가 소비하도록 하는 경기 진작의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네. 어차피 이번 서울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세훈 후보가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중앙정부는 이미
이미 대통령도 그런 계획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도 그런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잦아들 때쯤 되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전 국민 재난 위로금 네. 이런 차원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약하고 그런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것을 매표 행위다라고 이렇게 국민 폄훼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그 역시 시민들이 다 듣고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 10만 원 준다고 해서 지역 경제 나아진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거든요. 잠시 반짝 식당에 손님 조금 늘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요. 과연 현재 국가가 부담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인가, 또는 그보다 훨씬 또 더 빚만 지우고 나중에는 감당 못할 상태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시작점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요.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어떤 내곡동 땅 의혹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것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한참 이제 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홍준표 의원이 등장하시면서 좀 희석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김지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도쿄 아파트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정치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 이러는데 그 위선 떨면 안 돼요. 일본 그러면 자다가도 부르르 떠는 분들이 일본의 아파트는 왜 사며 필요해서 샀다고 하면 될 일을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을 당해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 이야기는 김경준 기획입국 사건 때 그 연루된 사람과 박영선 후보의 남편분이 미국의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건 사찰이 아니고 검찰 수사죠. 말하자면 내사죠. 일본에 발령받아서 아파트 샀다고 그러면 될 일을 이명박 정권이 불법적으로 내사를 해서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서 그쪽으로 가고, 이런 투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이 잘못이라고 보죠. 국민의힘에서 친일 프레임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건 진짜 이번에 큰 헛발질했다 이렇게 보고 2007년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BBK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박영선 지금의 후보가 그 당시에 BBK 평생을 거쳐서 자기는 정치 인생을 거기에 걸었다고 할 정도로 저격수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나서 박영선 후보에게는 이제 힘든 정치 보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로펌에 근무하던 박영선 후보의 남편 국제변호사가 김경준 기획입국에 관여한 그 사람을 뒤에서 좀 거드른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로펌을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를 퇴사하고 일본으로 가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 것인데, 그 아파트를 가지고 왜 친일 이러면 가서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사냐라고 공격하는 거는 아마 그거는 국민들이 저건 너무 심한데 라고 할 요소고,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고소하다 할 거예요. 고소하다. 야당이 성공한 게 뭐냐면 네. 아니 그 불법, 편법, 위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내곡동 이슈하고 정말 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쫓겨가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일본의 아파트하고 같은 위치에 올려놨다니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네. 방어를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을 듣겠습니다. 김지원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오세훈이 답이다. 무조건 이긴다. 오세훈 단일화 후보 된 것은 축하하지만 여기까지다. 지금부터는 박영선의 시간이다. 네, 알겠습니다. 딱 정말 한 줄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긴 토론의 끝에. 네, 오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총 정보량은 16,0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정보량을 기록한 날은 18일, 정보량은 3,400여 건입니다. 18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실무 협상이 무산되면서 정보량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급상승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연관어 순입니다. 1위는 무선전화입니다.
지난 21일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과 문항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두 후보의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 무선전화 100% 방식에 합의하면서 무선전화라는 단어가 많이 집계됐습니다. 2위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먼저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트워크 챌린지를 벌이면서 관심을 끌었고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박영선 후보의 재난위로금 10만 원 공약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연관어가 뜬 겁니다. 4위는 피해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이 박영선 후보의 캠프를 떠나면서 이 단어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5위는 내곡동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보는 이와 관련해 실제로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선언하면서 내곡동이 연관어에 올랐습니다. 문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네 번째 발동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건데요.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SNS에 검찰은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고, 김경엽 의원은 수사도 없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건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마저 뒤집으려는 무리수로 사법 질서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하며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요구에 따라서 고검장까지 출석시켜서 확대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고검장 14명, 부장검사들도 있었고요. 14명의 토론 끝에 결국은 부장 2명은 기권을 했고 또 2명은 반대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압도적인 차이로 찬성을 했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 이것이 한명숙 구하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실 텐데 미리. 네. 네,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고 저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한명숙 전 총리의 그 형량이나 이 유무죄를 다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양심이 알잖아 또.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의 모해 위증과 그 위증을 교사한 이런 검찰의 아주 고질적인 잘못된 수사 관행이거든요. 늘 강조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검찰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감독하는 인권 옹호 기관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와 여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총리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증인을 위증하라고 교사하고 한 그런 과거가 있다면 국민의 인권 차원에서 또 검찰을 개혁하는처럼 확실하게 바로잡고 가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한명숙 총리의 유무죄에 저희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를 그 회의에 수사 지휘 내용과 다르게 참석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과정도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려고 하는 검찰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실이 없다,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 검찰의 간부들 회의마저도 그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어떤 용서를 구하는 거면 더는 이런 일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범계 장관도 검찰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본인은 감찰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받아들인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보자고 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의 저는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어쨌든 박범계 장관은 본인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한 내용이 그 수사검사를 기소하라는 내용도 아니고 네네. 또는 뭐 누구를 구속하라는 내용도 아니고 대검
그 부장회의에서 이걸 논의해라는 게 수사지휘예요. 한명숙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거죠. 그냥 정상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것을 무죄를 만들 길이 없으니 재심을 해서 무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재심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사검사가 기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관의 수사지휘대로 회의를 해보니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10대 2로 결론 났거든요. 거기다가 또 검사들이 기권이 뭡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수사지휘를 했는데 전부 얼토당토한 일을 벌여서 결국은 자신들이 끌고 가려 했던 부당한 결론을 만들기 위한 수사지휘가 결국은 다 무위에 그쳤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점이 당시 모해 위증 교사를 받았다라는 그 죄수 3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진술과 또 달라요. 그렇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정권은 전부 사기꾼 말로 지금까지 수사지휘를 했거든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꾸는 사람의 말을 믿고 기소해도 법원에서 그 사람 말이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사기꾼을 왜 검찰은 70번이나 출정을 시켜서 60번은 기록도 안 남기고 그렇게 전화도 시켜주고 외부 음식도 시켜주고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든 감찰을 하든 그 과정을 보자는 거죠. 그것은 다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이 다르다면 어떻게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어떤 증언이 나왔으면 검찰은 또 정부는 이건 국민의 중요한 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들여다봐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말이에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뭐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그래. 그게 대원칙 아닙니까? 근데 이 정권은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사기꾼의 거짓말을 토대로 해서 그게 우리 편이라면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김재열 의원이 열심히 국민의 편에 선 검사 생활을 하셨는데 중요한 검사장급 이상의 그런 간부를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번 기회에 바꾸자고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어쨌든 김모 씨, 최모 씨는 나가서 증언을 했죠. 재판정에 나가서 증언을 했으면 거기까지는 어쨌든 검찰이 이 사람들을 활용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 그래서 이제 한 총리가 부인을 하잖아요. 그 뇌물 준 사람이 검찰에서 다 진술을 했고 계좌 추적에서까지 나왔어요. 근데 법정에 가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뇌물 공여뿐만 아니라 또 위증죄로도 처벌을 해요. 그리고 나서 위증죄를 처벌을 하려니까 이 또 그 교도소 방 안에서 야 이거 말을 내가 바꾸려고 한다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도소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 들었다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사가 자기를 회유했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처벌하고 그때부터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어 보려고 하는데 눈물겨운 노력이 결국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면 한명숙 총리가 뇌물 받은 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 아니 그거를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다고 내가 미리 전제를 하자. 아니 그래 위증교사라는 것 자체도 그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증언을 해놓고 나중에 와서 그걸 번복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왜 번복했느냐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검사가 이렇게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검사가 시킨 적 없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도 그러니까 않다. 김의원 봐봐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번 기회에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왜 수사지휘를 하냐라고 반발할 게 아니라 검찰의 어떤 명예를 정확하게 밝히고 또
잘못한 게 없다면 검찰이 명예를 밝혀줘야죠.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때 검찰 내에도 이견이 있으니 이것을 마지막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는 걸 보고 박 장관도 이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서 결론을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난 박범계 장관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이 어쨌든 이번 그 확대 회의의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그 검찰의 그동안의 어떤 불공정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윤 갈등 어게인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전망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박범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네. 가지고 뭐 검찰이 갈등을 일으키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내용을 잘 보면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걸 한명숙 총리를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수사검사를 기소해야 된다는 요구가 강했는데 장관은 뭐 자기가 6,000페이지나 기록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막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을 보니까 이게 시쳇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우리가 했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원래 수사지휘라는 건 당연히 기소하라. 불기소하라. 이게 수사지휘인데 그렇게 못하고 대검에서 한번 의논해봐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김재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권이 압력을 넣었다, 오더를 넣었다 말씀하시지만 장관에게 명령한 사람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하는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잘못된 그런 수사의 관행이 있다면 검찰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분기점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박수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 임기의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두 도시를 발전시킬 진짜 인물은 누구일지 유권자 여러분이 선거 운동 기간 꼼꼼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